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가족들도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갑자기 몇몇 사람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도, 늘 챙겨주던 친척도, 자주 만나던 이웃도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저러실까? 나이 드니까 성격이 까다로워지신 건가? 외로워서 이상해지신 거 아닐까?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이상해진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면 소중한 관계라고,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 좋은 사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나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어도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63세의 혜숙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지인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지인을 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이는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관심 있는 척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경이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혜숙 씨는 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혜숙 씨는 손주들이 잘 안 오나 봐요? 우리 집은 매주 오는데. 아직도 그 핸드폰 쓰세요? 요즘은 다들 최신 거 쓰던데. 혜숙 씨 남편분은 퇴직하고 뭐 하세요? 우리 남편은 연금도 나오고 여유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혜숙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갔더니 경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저는 백화점에서만 사는데 그거 인터넷 거 아니에요? 혜숙 씨가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눠주면 요즘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먹어요? 저는 다 사 먹는데라고 했고 혜숙 씨가 걸어서 운동한다고 하면 헬스장 안 가요? 헬스장이 얼마나 좋은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혜숙 씨가 손자 자랑을 하면 그래도 우리 손자보다는 못하죠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점점 경이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거나 깎아내려지는 것 같았고 자신이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제니퍼 프리드 교수 연구팀은 경멸적 의사소통과 자존감 손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850명의 대화 패턴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대화 후 대상자의 자존감이 평균 3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신은 이것도 못하네요. 아직도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같은 표현이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습관적 경멸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이 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받침대가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얻는 우월감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러셀의 말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하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불행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혜숙 씨는 결국 경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는 미련도 있었지만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인연은 오래됐다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혜숙 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70세의 진수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를 자주 도와줬습니다. 그 후배를 동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철은 늘 진수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차 좀 태워주세요. 형님, 이거 좀 봐주세요. 형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진수 씨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후배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철은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 씨가 1시간을 들여 차로 태워다 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내렸고 어려운 일을 도와줘도 형님이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몸이 아파서 부탁을 거절했더니 동철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리는 건데. 진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철에게 자신의 도움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요. 아니, 오히려 동철은 자신이 진수 씨에게 뭔가를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도와준 모든 순간들은 동철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고 단 한 번 거절한 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랜시스 플린 교수 연구팀은 호혜성과 관계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720쌍의 관계를 5년간 추적한 결과 한쪽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지만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관계의 84%가 결국 단절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도움을 받은 사람의 62%가 자신이 받은 호의를 실제보다 평균 47% 적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호의의 당연시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일부러 고마움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많은 것을 받아왔거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의 수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당연함을 채워주기 위해 계속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은혜가 당연시되는 곳에 계속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네카의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면서 감사함조차 모르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착취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수 씨는 결국 동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는 더 이상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수 씨는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과 성장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공기처럼 취급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66세의 영란 씨에게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을 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자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고, 누가 약속 시간에 5분만 늦어도 시간 개념이 없으시네요 라고 말했으며, 누가 말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라고 꼬집었습니다. 영란 씨도 한 번은 명자에게 혼났습니다. 모임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물건 하나를 빠뜨렸는데 명자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란 씨,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영란 씨는 사과했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사람이 아닌 명자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영란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이었고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또 다른 날 명자가 준비하기로 한 간식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자 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안 좋고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아시잖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자에게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자신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에밀리 프로닌 교수 연구팀은 이중 잣대 편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9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를 판단할 때보다 자신의 실수를 판단할 때 평균 3.8배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평균 5.2배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선택적 책임 회피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위선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척하기 위해 타인에게 엄격해지고 동시에 자신의 실수는 특별한 상황으로 포장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중잣대를 참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루소의 말처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타인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수는 변명으로 덮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영란 씨는 결국 명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란 씨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란 씨는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왜 이중잣대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불공평한 대우를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72세의 인수 씨에게는 사촌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늘 인수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차를 좀 태워달라, 일을 좀 도와달라 등등. 인수 씨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탁은 인수 씨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들이었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형제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인수 씨는 용기를 내어 거절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만 이번엔 제가 좀 어려워서요. 그러자 그 형제는 돌변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나를 남처럼 대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긴. 인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았고 가족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인수 씨는 다시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인수 씨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인수가 요즘 이상해졌어. 가족도 안 챙기더라고. 인수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수야, 형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가족인데 좀 도와드려. 인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면 서운함과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을요. 201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세레나 첸 교수 연구팀은 경계 설정과 관계 반응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450쌍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쪽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경계를 존중하는 유형은 42%, 둘째, 경계를 무시하는 유형은 28%, 셋째, 경계를 개인적 거부로 받아들이며 서운함과 비난으로 반응하는 유형은 30%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의 경우 경계를 설정한 사람에게 평균 6.7배 더 많은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감정 조작을 통한 경계 침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대신 서운함과 배신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관계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절은 곧 관계의 단절로 느껴지고 그 불안을 서운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평생 경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한쪽이 항상 주고 한쪽이 항상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의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노라고 말했을 때 서운함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은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인수 씨는 결국 그 형제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에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며 서로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거요. 우리는 누군가가 왜 서운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노라고 말할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69세의 영자 씨에게는 오랜 이웃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웃을 미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란은 늘 불행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고, 자식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으며,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엔 미란을 위로해주려 애썼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자며 집으로 초대했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로해줘도 미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새로운 불행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미란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쁘고 자식이 나쁘고 친구들이 나쁘고 심지어 세상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미란 씨가 먼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미란은 발끈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언니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영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미란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마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영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심지어 언니도 요즘 나한테 차갑더라.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몇 년간 미란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수없이 시간을 쏟았는데 미란은 그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영자 씨가 조금 피곤해서 만남을 미룬 것만 기억하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201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 연구팀은 학습된 무기력과 피해자, 정체성에 관한 장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5년간 892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피해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78%가 실제로 문제, 해결 시도를 평균 3.2배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83%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에 대한 비난과 원망은 평균 4.7배 더 많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만성적 피해자 정체성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리가 주는 안전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자로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변화하지 않아도 되며 타인의 위로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평생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다. 니체의 말처럼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고통 속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미란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미란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누군가가 왜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때로 오랜 인연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만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74세의 동수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재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수 씨와 재호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수 씨는 건강이 나빠졌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는 재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미안하지만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괜찮겠니? 동수 씨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혹시 재호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재호의 반응은 동수 씨의 걱정과 달랐습니다. 형, 당연하지. 몸이 먼저야.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말해. 내가 형한테 갈게. 그리고 재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배려해 주었습니다. 동수 씨가 힘들어하면 먼저 연락을 줄였고 컨디션이 좋을 때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게 끝냈고 형, 오늘 힘들면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먼저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는 재호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재호야,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이야.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하면 안 될까?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그럼 내가 문자 연습 좀 해야겠네. 나 문자 느린 거 알지? 그래도 형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정말로 재호는 서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도 많고 느렸지만 성심껏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선을 그어도 그 선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2017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 연구팀은 장기 관계 유지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50년 이상 지속된 우정관계 340쌍을 분석한 결과 관계가 오래 유지된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경계 존중도였습니다. 한쪽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했을 때 이를 존중하고 태도 변화 없이 관계를 유지한 경우 그 관계는 평균 87%의 확률로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경계 설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관계는 5년 내 단절될 확률이 73%에 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경계 존중은 관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선을 그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조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주느냐로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깊은 성숙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해 말이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얽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고 그 자유 속에서 더 깊은 신뢰가 자랍니다. 선을 그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거리를 두어도 이해해주고
내가 노라고 말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67세의 선미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영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미 씨와 영숙은 이웃으로 만나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미 씨와 영숙이 함께 시장에 갔는데 영숙이 실수로 선미 씨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선미 씨는 아팠지만 괜찮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멈춰서서 선미 씨를 돌아봤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내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갔네. 많이 아파? 선미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영숙은 진심으로 미안해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변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내가 급해서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선미 씨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영숙은 작은 실수에도 즉시 사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선미 씨와의 약속을 깜빡하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선미 씨는 추운 날씨에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선미 씨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했고 영숙 씨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영숙 씨는 선미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선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추운 날씨에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리고 앞으로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을게. 영숙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요즘 일이 많아서 같은 변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선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미안하긴 한데 말이야. 로 시작하는 반쪽짜리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몇 년 후, 이번에는 선미 씨가 실수를 했습니다. 영숙에게 빌린 책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미 씨는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빌려준 책을 잃어버렸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같은 책으로 새로 사서 줄게. 그러자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책 나도 다 읽은 거고 중요한 건 책이 아니라 우리 사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영숙은 선미 씨의 사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였고 그 일로 서운해하거나 나중에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영숙은 사과를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2019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루이키 교수 연구팀은 사과 패턴과 관계 회복에 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1,500건의 갈등 상황을 분석한 결과 잘못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사과한 경우 관계 회복률이 91%에 달했지만 일주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47%로 급감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사과의 효과가 사과의 속도와 변명의 부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변명이 포함된 사과는 효과가 62% 감소했고, 하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같은 접속사가 들어간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28%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사과가 빠르고 변명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깊은 성숙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자존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관계가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것임을 아는 지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는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과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고의 말처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합니다.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빠르게 사과하고 변명 대신 책임을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사과도 깨끗하게 받아주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관계의 달인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71세의 봉순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정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봉순 씨와 정자는 10년 전 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정자를 만나고 나면 봉순 씨는 늘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봉순 씨는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정자를 만났습니다. 봉순 씨는 억울한 마음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자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하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자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속상했겠다. 나도 우리 남편이랑 그런 적 있어. 그때 내 마음도 비슷했을 거야. 정자는 봉순 씨의 편을 들어주되 남편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순 씨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언니, 내일 아침이면 또 괜찮아질 거야.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면 못 살아 하며 웃었습니다. 봉순 씨는 신기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도 그 억울함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줬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봉순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에는 봉순 씨가 기쁜 일이 있어서 정자를 만났습니다. 손주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겁니다. 봉순 씨는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와, 대단한데? 우리 손주도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손주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봉순 씨의 손주 이야기를 물어봤고 축하해줬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봉순 씨는 그날도 집에 돌아가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봉순 씨가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자야, 너는 요즘 어때?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허리가 요즘 좀 안 좋아. 그런데 언니, 우리 오늘은 언니 이야기 더 들을래? 내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해도 돼.
봉순 씨는 미안했지만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언니 얘기 듣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내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을 때 할게. 봉순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번 불평으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만남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해 줍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정자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줬습니다. 봉순 씨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라고 하면 정자는 그래도 언니는 아직 혼자 걸어 다니잖아. 우리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봉순 씨의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 연구팀은 사회적 전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4,700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긍정적인 사람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평균 15%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7% 높았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19% 낮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관계의 질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압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것으로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줍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나오며 삶이 다시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인생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깎아먹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경계를 침해하고 항상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며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경계를 존중해주고 사과가 빠르며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생의 보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이들을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합니다. 관계의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과 연을 끊고 어떤 사람과 연을 이어갈 것인지 말이죠. 그 선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끝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